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펀드 구조 및 관련 회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게 된 강현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자산운용사 부동산 펀드 부문에서 근무한 지 22년 차의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펀드를 만들 수 있는 법이 처음 시행된 2004년도에 이 업계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부동산 펀드라는 개념조차 생소했고 주변에서도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해도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 또한 초기에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는데 오늘 강의는 교과서적인 이론보다는 여러분이 부동산 펀드를 향후 공부함에 있어서 부동산 펀드는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과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펀드를 운영하면 어떤 회사와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작은 힌트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자산운용사에서는 주식 채권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2004년도부터 부동산 영역과 대체 투자에 대한 영역이 크게 확장이 되었고요. 이제는 그 시장이 약 90조에 이를 정도로 많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선진국 등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시장이라고 생각되는 이 부동산 펀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의 구성입니다. 처음으로 부동산 펀드의 이해, 두 번째 장으로 부동산 펀드 실무와 관련된 회사의 역할, 마지막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펀드의 이해 부분입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간접 투자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적에 통상적으로 니츠 또는 펀드와 같은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는 막상 상품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어를 나눠서 사용하는 것은 일단 니츠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근거로 한 것들을 저희는 통상적으로 니츠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은 부동산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향후에 니츠와 펀드를 구별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니츠와 펀드는 회사의 명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곳은 자산운용회사, 니츠를 운용하는 회사는 자산관리회사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 인가 등을 받으면 자산운용사에서도 니츠를 운용할 수가 있고 자산관리회사에서도 펀드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마스턴 투자운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마스턴 투자운용은 제일 먼저 이제 니츠로 인가를 받았다가 향후에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케이스로 전환이 된 케이스고요. 또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곳은 처음에 자산운용사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펀드와 니츠를 모두 다 운용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접투자 제도에 대한 구별이 굉장히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훨씬 더 유리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 부동산 펀드에 대한 것이 과연 어디에 어떤 곳에 투자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부동산 펀드라고 하면 저는 지금 니츠가 아니라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할 건데요. 부동산 펀드라 하면 일정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대출 및 지분 참여, 부동산 관련 자산, 실물 부동산 매입에 투자한 후 실적에 따른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이란 단순히 실물 부동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의 투자,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및 아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한 부동산 투자 등을 모두 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의 임대,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그 다음에 채권자의 금전 채권의 취득,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의 취득, 이렇게 취득이 되어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시면 부동산 일반적으로 뭐 담보대출을 한다든가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즉 저희가 자본시장법을 면밀히 알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개념에 대한 기초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어떤 곳에 투자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거에 대한 상품 및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원활히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구조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부동산 펀드라고 해서 이것저것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자산운용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이런 등의 용어 등이 나옵니다. 일단 자산운용사는 부동산 펀드를 계획하고 펀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자산운용사가 제일 먼저 하다는 부분에 보면 투자 대상 자산이 있는데요.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해서 일단 물건을 발굴을 합니다. 물건을 발굴을 하고 나면 이 물건에 대해서 수익률 등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수익률 등을 분석을 해서 이것이 투자할 만한 투자 자산이구나 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투자자에 가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러한 IM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자한테 이 상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며 투자 기간은 얼마이며 나중에 엑시스를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수익률 목표 가격이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투자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자산운용사는 그걸 바탕으로 오른편에 있는 수탁회사와 수탁 관련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등을 체결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펀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어떤 필수적인 회사에 대한 설명을 이 다음 페이지부터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산운용회사입니다. 명칭으로 집합투자업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투자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매입, 운용 및 처분에 책임 있는 주체가 되고요. 수탁회사와 자산운용사 간 체결한 신탁약관에 의거 운용 지시를 합니다. 이러한 신탁약관 이런 것은 일종의 고유명사 형태로 자산운용사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은 다 신탁약관이라고 부르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부동산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총 4개의 회사가 꼭 필요합니다. 일단 자산운용사가 필요하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신탁업자, 일반 사무관리회사, 그리고 판매회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세 회사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페이지는 자산운용사가 오피스와 같은 실물형 자산을 매입했을 때의 사례를 한번 도식화한 것입니다. 자산운용사가 만약에 강남에 있는 오피스 10,000평짜리를 하나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산운용사가 이 오피스를 매입을 함에 있어서 그 가치가 1,000억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1,000억을 다 에코티로 살 수도 있지만 한 400억 정도는 에코티를 놓고 그 다음에 취득록세 1,000억이면 5% 넣으면 약 5%를 감안하면 한 1,050억 되니까 한 650억 정도는 그러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산운용사는 기본적으로 상품을 분석을 하고 운용을 하는 곳이지 이 자금에 대해서 보관을 하거나 명의를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운용사는 이러한 역할을 신탁업자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맡기기 때문에 신탁업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적에 자산운용사의 운용 지시에 의해서 신탁업자는 명의를 빌려주는 그런 형태를 하며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받을 때에도 신탁업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신탁이라는 건 믿으신의 맡길탁이기 때문에 고유재산하고는 확실히 분리해서 이러한 자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설명드렸을 때 오피스를 매입했을 때 가정을 했고
제가 이번 강의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이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펀드를 운용할 적에 어떠한 회사들과 겸업과 협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피스 등을 매입을 할 적에 통상적으로 전반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와 그 다음에 시설을 관리하는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회사와의 협업이 있습니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는 전반적인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1년에 동안에 어떠하게 운용하는 것이 최선이 되며 이 자산의 가치를 부동산적으로 증강을 시킬 때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자산운용사한테 제공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군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열사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 같은 경우에서는 S1이라는 회사가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외국계 회사로서는 CBRE, 세빌스, 쿠시먼 이런 회사들이 이러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국계 투자자 또는 외국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나라에서 익숙했던 외국계 법인을 좀 더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PM회사, 이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줄여서 PM회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PM회사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종합적인 관리라면 그 안에서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와 그 다음에 미화 등을 운영을 하는 그러한 오피스의 필수 인원에 대해서는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는 회사한테 전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FM 회사라고 하고요. FM 회사들은 맥스원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크게 대기업 군으로 이러한 업무를 현재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신탁업자입니다. 신탁업자는 부동산 자산보관 기능 및 운용사의 운용 지시에 의해 실질적인 수입 및 자금 지출이 발생하는 것을 관리합니다. 대부분 은행이 주로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금에 대한 차주지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처럼 자산운용사하고 신탁업자는 아까 신탁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좀 전에 사례를 드렸던 설명과 같이 오피스를 매입을 할 적에 자산운용사가 운용지시로 신탁업자한테 대출을 650억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신탁업자는 대출 계약서에 날인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와 현재 약간 병존하는 건데, 실물형 오피스를 매입을 할 적에 신탁형 같은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각구에 신탁업자 명의로 이렇게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의 협의나 이런 것들을 PM사를 통해서 자산운용회사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찍을 적에는 신탁업자 명의만 있다 보니까 이게 뭐지? 왜 내가 그동안 협상했던 것과 다른 회사가 나타났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적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지위에서는 신탁업자, 그 다음에 이 펀드의 자산운용사 지위로서는 자산운용회사의 명이 기재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신탁업자 명으로 부동산 펀드를 많이 만들었는데, 저희가 신탁업자 명으로 이제 부동산 펀드를 만들다 보니까 은행 이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나중에 부동산 펀드에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신탁업자한테 가서 이런 것을 해결해 달라는 이슈 등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 신탁형이 아니라 회사형을 만듭니다. 회사형을 100%는 아니고요. 주로 회사형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등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명의로 임차인하고 직접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탁업자 쪽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펀드랑 관련된 회사 중에 판매회사가 있습니다. 투자자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운용기간 내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입니다. 대부분 증권회사 그리고 은행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며 모집자금에 대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뭐 ETF 펀드나 이런 거 가입을 해보셨을 텐데 보통 은행이나 판매회사인 증권사에서 청약을 해서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증권회사는 어느 상품에 가입을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며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는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판매회사한테 자금이 모아지면 이렇게 모아진 자금이 자산운용사 쪽으로 계약이 돼서 이렇게 자금이 모았다는 걸 알려주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운용사가 아닌 신탁업자가 이러한 돈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펀드를 살펴보면 공모형 펀드와 사모형 펀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공모형 펀드나 사모형 펀드 모두 다 판매회사는 필요하지만 저희가 어떠한 빌딩을 살찌게 우리가 판매회사한테 가서 우리가 이 빌딩을 목표 수익률 7%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자금을 모아주세요 라고 설명을 해서 판매회사가 이 상품은 충분히 좋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금을 모집해 보겠습니다 해서 상품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이나 교직원공제나 경찰공제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상품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판매회사를 투자자가 직접 지정을 해서 그 판매사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일반 사무관리회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매일매일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용사의 지시에 의해 매일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고 이를 기준가격에 반영 후 전자공시하는 회사입니다. 이 말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매일매일 임대료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 아까 PM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이것들을 기준가격으로 해가지고 회계 공시를 하는 그러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임대료는 한 달에 한 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만약에 310원이라고 하면 하루하루마다 기준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310원을 31일로 나눠서 매일 10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고 만약에 비용이 31원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비용을 31일로 나눠서 1원이 발생을 해서 10원 빼기 1을 하면 9원이 증가하듯이 거기에 맞춰서 매일매일 수익이 늘어났다. 이런 형태로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식형이나 채권형 모두 다 기준가격을 산정을 해서 현재는 공시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계좌를 살펴보면 기준가격이 변동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개의 회사들이 부동산 펀드를 하나 설정하는데 같이 모여서 업무를 한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상품의 유형입니다. 투자 상품을 크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여러 방식으로 상품을 구성을 할 수 있고 제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는 상품을 못 만들 수 있는 유형은 거의 없다 정도로 현재 제도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구분을 해보면 대출형, 임대형, 지분투자형으로 상품을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 이 각각의 사례는 제가 뒷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형 펀드, 임대형 펀드, 지분투자형 같은 경우는 개발형 펀드라는 명칭으로 시장에서 통상 이야기합니다. 대출형 펀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방법으로 대출한 후 이에 대한 이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그러한 상품입니다. 특징으로 살펴보면 대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담보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리금 회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대출 후 시공사 등에 대한 채무 인수, 그 다음에 이 돈이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자금 공동 관리 등
각종 채권 회수 방안을 보유하면서 상품을 구성합니다. 임대형 상품은 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오피스를 매입한다거나 상업용 부동산 등 지속적인 임대 수입이 창출이 가능한 부동산을 매입 후 발생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특징으로는 우량한 임차인에 의한 장기 임대차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는 하는 상품을 좀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각 차익에 통한 배당금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분 투자형 상품, 개발형 펀드의 경우에는 특정한 부동산 개발 사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 지분에 투자한 후 사업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상품을 개발할 시기에는 저희가 특징적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법적인 혜택, 그 다음에 세제적 혜택이 있느냐 등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상품 구성을 합니다. 한 예로 서울 같은 곳에 부동산을 취득을 하다 보면 SPC나 PFV 같이 일반 법인을 만들다 보면 세배 중과, 취득세 중과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PFV로 만들 경우에는 이런 세배 중과 이슈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만약 4.6%라고 하면 이 3배가 중과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사업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 혜택이 연도별로 있는지 없는지 등을 잘 살펴가면서 저희가 상품을 구성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개발형 펀드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량 사업 및 역량 있는 파트너십 선정, 그 다음에 개발 사업 완료 이후 목적물의 매각 및 운영하는 것에 차질이 있냐 없냐 등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상품을 구성하여야 됩니다.